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개인의 나홀로 순매수 속에 3,000선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평균 재산이 전년보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14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65억 원을 신고해서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로 꼽혔습니다. CJ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기업 고객 대상 소형 택배의 단가를 기존보다 25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 비용도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3,0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가 오늘은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는 10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3,000이 깨졌었는데요. 오늘 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조금 전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71% 오른 3,017.60에 거래 중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각각 200억 원, 700억 원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1,103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화학이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현대차는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0.12% 하락한 952.67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15전 내린 1,132원 45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다우지수는 0.01%, S&P 500은 0.55% 내렸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과열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자 국채금리도 1.5%대까지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하락에도 기술주들의 매물 부담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은 2%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테슬라는 4.82%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상승한 데에 따른 일시 조정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항공주들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보잉과 델타 항공은 일제히 내렸고 아메리칸 항공은 2.07% 빠졌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두 15조 원 규모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관심 많으시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습니까? 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에서 50%를 감면합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여행업, 공연업 등의 업계에 대한 지원폭이 늘어났습니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지원액을 기존 정부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씩으로 늘렸습니다.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업종이죠. 여행업, 공연업에 대한 지원이 또 눈에 띄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농민이나 전세버스 기사 또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지원을 받죠. 네,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 영업정지로 손실이 컸던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 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가 10명 중 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지난해 말 1인당 평균 14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억 3천만 원가량 는 겁니다. 신고한 공직자의 80%는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20%는 줄었습니다. 또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위공직자는 집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다주택자는 49명으로 6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는데 국민의힘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증시도 많이 올랐고 또 부동산 가격 역시 많이 오른 그런 여파인 걸로 보이는데요. 재산이 가장 많은 중앙정부의 공직자로는 누가 꼽혔습니까? 165억 3천만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2채와 파주 일대 땅 그리고 63억 원의 예금 재산을 보유하면서 재산 총액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증가한 20억 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새 사저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줄고 부동산 보유액이 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집을 팔면서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14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롯데택배에 이어서 이번에는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CJ 대한통운 역시 기업 고객에게서 받는 택배 요금을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250원에서 300원가량을 올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사실 택배 요금의 줄 인상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업계 1위 사업자도 올리네요. 맞습니다. 국내 택배 시장의 50.1%를 장악하고 있는 CJ 대한통운도 다음 달 1일부터 기업 고객들의 택배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형 상자 기준으로 택배 요금이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250원 올라갑니다. 이보다 한 단계 큰 상자는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달 적자 고객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택배 요금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전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인상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CJ 대한통운이 밝힌 인상 이유는 뭡니까? 네, 모든 택배사가 똑같겠지만 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큰 폭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택배사들은 이 택배 상자 분류 인력들을 별도로 뽑고 또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롯데택배는 이달 15일부터 전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택배 요금을 올렸고요. 한진택배는 지난해 말에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택배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심은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가 오를 것인가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르게 됩니까? 네, 택배사들은 일반 소비자들 택배비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도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판매사들 경우에 인상된 택배 요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무료 배송 혜택을 줄이거나 택배비 또 상품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켜야 하는 규정들도 한층 까다로워졌는데요. 자칫 금소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에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에 나서면서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금소법 여파가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중단됩니까? 네, 대표적인 건 인공지능 AI가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펀드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추천해주던 하나은행의 하이로보 서비스는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펀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일부 영업점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어서 체크카드 발급이나 통장 개설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입출금이나 송금 업무만 가능합니다. 물론 과도기적 현상이겠습니다만 당장의 단면만 보면 소비자들이 조금은 더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입 문제 이런 건 다 되는 거죠? 네, 아닙니다. 하나은행의 하이챗봇을 통한 간편 적금이나 하나 원큐 적금 등 일부 상품을 새로 가입할 수 없고요. 농협은행에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여기에 펀드를 최대 6개까지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었던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라는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금속법으로 인해 은행들이 시스템 개편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 개편 작업이 끝나서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성과급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네이버가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스톡 옵션을 얼마나 지급하기로 한 겁니까? 네, 네이버는 어제 분당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총 6,735억 원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임원들은 3년 뒤, 직원들은 2년 뒤에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 119명에게 부여한 스톡 옵션은 총 3,111억 원가량으로 1인당 26억 원 상당입니다. 근속 1년 이상인 직원 3,253명이 받을 스톡 옵션은 총 3,624억 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1억 원 수준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4만 주로 154억 4천만 원,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는 2만 주로 77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그동안 이 성과급 논란이 한동안 일파만파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스톡 옵션으로 좀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네, 스톡 옵션 지급 소식에도 노사 간 이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전 직원 스톡 옵션 제도를 네이버만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성과급 논란을 가라앉히려 했는데요. 네이버 노조는 어제 주총에 참석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팅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매년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고 임원들에 대한 보상액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무 네이버 사회이사는 회사의 성과를 임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스톡옵션이라고 답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주총을 마친 이후 이사회를 열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논의 내용은 추후 사내에 안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식품회사인 농심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5년 전에 야심차게 건기식 시장에 도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농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농심의 경우에는 2015년에 건기식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그때는 내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다시 확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알약 형태로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라이피 더마 콜라겐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는 아로니아와 구기자 성분 등을 활용한 건기식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벤처를 통해 선보인 라이프이라는 브랜드는 농심이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 건기식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농심의 건기식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검은콩 펩타이드라는 제품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시장 안착에 실패하면서 후속 제품 없이 몇 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건기식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도전은 항상 아름답다, 언제나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이미 고배를 마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재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 건기식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대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5조 원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심은 매년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를 라면에서 거두고 있는데요. 농심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가 필수인 상황에서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심의 사업 다각화는 그간 실패가 더 많았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2015년 건기식 이외에도 2002년 즉석밥, 2013년 인스턴트 커피 등도 모두 시장 진출 이후 부진 끝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한진과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한진은 2대 주주인 HYK 파트너스와의 표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LG화학은 SK와의 배터리 소송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주총 이모저모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우선 한진입니다. 이번 한진주총 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로 끝이 났어요.
네, 한진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선임, 배당금 등에 대한 이사회 측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사회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유지하는 원안이 승인되는데요. 앞서 HYK 파트너스는 주주권 강화를 이유로 이사회 정원을 최대 1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주는 기존 이사회 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진 경영진 주장대로 배당액도 한 주당 600원으로 승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LG화학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신 부회장은 경쟁사가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부회장은 또 LG화학의 올해 신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전지 재료와 지속 가능한 솔루션, 또 이모빌리티, 글로벌 신약 등 4가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안건으로 올라온 차동석 최고 재무 책임자의 사내이사 재선임, 또 김문수 사회이사 재선임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SBS 비즈 김정희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투기방지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정이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른바 LH 투기방지 3법이라고 불리죠. 이게 어떤 법안들이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데요.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사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할 때는 부동산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법안들은 이번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별개로 당정이 따로 투기 근절 대책을 또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당정이 오는 28일 만나 투기 근절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LH 혁신 방안으로 LH 내부 통제 개편과 핵심 기능 외 업무 역할 분산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전체 투자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기금 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저울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논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을 늘릴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한도 조정폭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대 20% 정도까지 더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논의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은 16.8%입니다. 한도 조정폭이 2%포인트라 이를 감안하면 국내 주식 비중은 14.8%에서 18.8% 사이에서 맞춰져야 하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21.2%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았는데요. 연기금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데 따라 검토가 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결국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논의 결과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위에서 국내 주식 비중 확대로 결정이 난다면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의 매도세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매입 여력이 생겨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연금 자산 운용 계획을 바꾼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인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대를 넘나들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재연장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431만입니다. 즉 1년 2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이달 1일에 9만 명대로 올랐었는데 감염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4일 만에 1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30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차 대유행 여파가 5달째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하루 3,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11명이었고 이 지역 발생 가운데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 상황을 보면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경로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한 번 더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그닥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수주 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연장 여부를 내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3,4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재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는 연계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깁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보험사는 부품값 이외에도 정비수가라는 이름의 요금 일종의 공인비를 정비업체에 따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이 정비요금의 인상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에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선 지금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로 구성된 자동차 보험 정비협의회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연기되다가 3개월 만에 첫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정비업계 측에서는 2018년부터 이 요금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을 들면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과 운영경비 증가 등을 감안해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정비요금이 오르면 자동차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고 그만큼 영업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에선 정비요금이 8.2% 오르면 보험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해준 내용대로만 보면 좀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금융위 그리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5명의 공익위원도 참여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들 중 위원장을 뽑아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최근 MG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 올렸고 중소보험사들도 인상을 검토 중인데요. 정비요금 인상이 대형 보험사로까지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고객의 증권 계좌를 담보로 해서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스탁론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주로 취급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카드 업계도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다음 달에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카드업계에서 이 상품을 스탁론을 내놓는 게 롯데카드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BC카드가 지난해 12월 스탁론을 출시했고요. 다음 달이면 롯데카드가 업계 두 번째로 스탁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롯데카드는 당초 지난달에 스탁론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요. 이 시스템 테스트에 시간이 좀 걸리면서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스탁론은 빌려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카드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과 법정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탁론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주식시장의 덕을 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럼 뭐 이걸 좀 도움닫기로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주력 상품으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금융당국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불리는 DSR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60%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스탁론은 주식 투자의 목적이 있는 대출 상품인 만큼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전업 투자자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산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DSR이 높게 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탁론 규모를 크게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K가 이사회 산하의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대표이사 평가와 중장기 전략 수립과 같은 핵심 경영 활동에 대한 심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SK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지배구조 혁신 전략인 거버넌스 스토리를 추진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SK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와 다음 날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 공정을 적용한 512GB DDR5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던 공정을 메모리 반도체에 적용한 건 업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고성능과 저전력이 구현돼 차세대 컴퓨팅 또 대용량 데이터 센터 등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중서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은 자세한 동별 예보입니다. 현재 구로구 수궁동과 항동, 은평구 녹번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용산구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 중서부와 영서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서부와 강원 영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WHO 기준으로 중서부와 영서의 지방의 먼지 농도 나쁨 단계, 환경부 기준으로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백브리핑 시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